눈앞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손을 휘휘 저어보십시오. 보통의 사람 눈엔 잡히는 것 없이 보이는 것 하나 없는 허공의 이 공간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한 물질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전체 중 하나인 암흑 물질이 텅 빈 이상적인 공간인 이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건데요.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하고도 아직도 풀지 못한 퍼즐을 풀기 위한 마지막 키. 저에게 있어서 암흑물질이란 평생 알 수 없을 것 같은 아리송한 미지의 대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 수 없는 물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주의 미스터리로서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암흑물질은 저에게는 항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평생 즐길 수 있는 어떤 게임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가 암흑물질이 없으면 가스가 모일 수 없고, 가스가 모이지 않는다면 태양이나 지구도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배 기틀을 만들어준 게 암흑물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로지 질량이라는 하나의 단서를 두고 허공의 실체로 불리는 암흑물질을 찾아 나선 우리 과학자들의 행보를 따라가 봅니다. 표준 모형은 21세기 인류가 발견한 가장 정확한 양자 물리학 이론입니다. 현대 과학계는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새로운 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개 보이는 일반적인 물질을 의미하는 표준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1933년에 프리츠 즈위키 교수님께서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관측하실 때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하신 방법은 머리털자리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의 속도를 계산해 봤는데요. 그 속도를 계산했더니 1000km를 1초 만에 움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별들의 양은 그 속도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은하들의 속도를 붙잡을 만한 중력체가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질량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암흑 에너지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질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에너지라고 분류를 해요. 둘 다 정체는 모르기 때문에 다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암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암흑 물질은 미지의 힘으로 불리는 암흑 에너지와 또 다른 성질을 띱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로서 이 두 가지는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에 있어 심오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어디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부터 찾아내야 하는데요. 지난 2004년 서로의 중력에 의해 이끌리던 두 은하단이 충돌하는 과정이 관찰됩니다. 부딪히면서 스쳐 지나가는 두 은하단 안의 물질 분포를 통해 현재의 우주가 원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암흑 물질이 있다라고는 거의 정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암흑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밝혀냈고요. 예를 들어서 우주의 전체 암흑 물질이 대략 27%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천문학에서 밝혀낸 정보고요. 그리고 그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빛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는 아닐 것이다.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천문학에서 밝혀낸 것이죠. 천문학 탐구가 이끄는 기초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 난제를 규명하기 위해선 더 큰 혁신이 요구되는데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지명국 교수는 2007년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 암흑 물질의 존재를 입증한 증거를 찾아내고 당시 암흑 물질 연구 사상 가장 확실한 근거로서 평가받게 됩니다. 해당 연구팀은 충돌 은하단, 중력 렌즈 활용 연구 등을 수행하며 암흑 물질의 존재를 증명해낼 단서를 찾는 데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력 렌즈 현상이라 하면은 빛이 앞에 있는 중력체 혹은 큰 질량에 의해서 그 경로가 휘게 되고 그 휘어진 상의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에
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중력체가 마치 렌즈처럼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중력 렌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 중에는 이제 강중력 렌즈, 그리고 약중력 렌즈, 그리고 미시중력 렌즈, 크게 세 가지의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약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중력 렌즈로 암흑 물질의 증거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양과 분포를 직접 관측하는 방법으로 배경이 되는 은하의 모양을 관측해서 전경인 암흑 물질의 분포를 측정하게 됩니다. 암흑 물질은 이제 저희 우주 전체에 이제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암흑 물질이 단순히 우주 전체상에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이제 뼈대를 이루고 거미줄 이제 뼈대 사이사이마다 이제 은하단이라는 큰 이제 천체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한 거는 골격을 이루는 구조체와 그리고 은하단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필라멘트 구조를 이제 직접적으로 약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검출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중력 렌즈 현상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우주 골격을 이루는 거미줄 구조의 암흑 물질 필라멘트를 관측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결과를 발판으로 암흑 물질의 성질을 유추하는 연구에도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암흑 물질 자체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충돌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관측된 충돌 은하단의 데이터로 우선 충돌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암흑 물질의 충돌 단면적을 찾아내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은하단과 은하단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그 서로 그 질량이 크니까 마치 이제 지구랑 태양이 끌어당기듯이 은하단끼리도 끌어당겨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은하단 내에 있는 암흑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크다면 그런 이제 서로 쉽게 멀어지지 못하고 거의 이렇게 붙어버리는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충돌한 이후에 은하단의 그 위치를 파악을 하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멀어졌냐 충돌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얼마나 이 상호작용이 센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떠돌이 별을 이용해 은하단 내강을 검출한 실험 결과가 얼마 전 네이처에 게재되면서 주목도를 높였는데요. 은하단 내부에 사실은 희미하게 별들이 존재를 해요. 그 별들이 밀도가 되게 낮게 존재를 하는데 그 희미한 빛들을 검출해낼 수 있으면은 암흑 물질의 분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희미한 빛, 은하단 내광을 관측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현재 우주 나이 3분의 1에 불과한 초기 은하단에서 떠돌이별이 만들어내는 은하단 내강을 검출합니다.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과는 중력 이외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것으로 입증된 떠돌이별이 은하단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암흑 물질과 상호작용했을 것으로 연구팀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떠돌이별이 암흑 물질의 추적자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관측이 조금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은하단에서만 이제 관측을 했었는데 은하단 내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시나리오가 가까이 있는 우주밖에 못 찍었다, 관측을 못했다 보니까 최근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번에 멀리 있는 은하단까지 확장을 해서 관측한 결과 거기에서도 충분히 있었으니까 좀 더 과거에서부터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은하단 내광을 이용해서 암흑 물질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하단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주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은 필수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죠. 은하단은 암흑 물질도 많고 가스도 많고 이름 그대로 은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단이 은하단과 충돌하게 되면 이 암흑 물질 그리고 가스 그리고 은하들 모두 다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가스의 경우에는 서로 저희가 공기, 바람을 느끼듯이 서로 마찰을 느끼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암흑물질이나 은하들은 서로를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돌한 은하단을 관측해보면 암흑물질의 분포, 은하의 분포, 그리고 가스의 분포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연구진과 함께한 공동 연구를 통해 우주의 긴 역사를 추론할 수 있었는데요. 대규모 우주 거대 구조를 모사한 시뮬레이션 일러스트리스 TNG를 활용해 은하단 주변의 가스 물질 분포와 암흑 물질의 분포를 예측하게 됩니다. 가스와 암흑 물질을 뿜은 은하단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충돌하고 그 반응을 통해 은하단 주변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엄청 큰 박스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천문학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모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이 있다, 가스가 있다. 그들은 중력을 만들며 중력에 의해 모인다. 이런 거를 넣고 우주의 역사 동안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물질이 모이는 곳에 중력이 세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더 모이게 되고 그렇게 점점 은하단이 만들어지고 은하단이 다른 은하단과 만나게 되는 그런 우주의 역사를 저희가 컴퓨터에서 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와 은하, 그리고 암흑 물질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를 꾸준히 답습해 간다면 곧이어 암흑 물질 존재의 유무를 밝히는데 커다란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우주의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차세대 첨단 천문 관측 장비의 등장은 이제껏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은하들이 지속해서 은하 목록에 추가되는 것을 돕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암흑 물질 예측 모형의 신뢰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원자가 많이 있는 곳, 즉 눈으로 보이는 은하단 주변에 암흑 물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흑 물질 추적 시뮬레이션 실험이 한창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 은하 주변의 외부 은하 정보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은하 사이 숨겨진 다리로 암흑 물질 예측에 결정적 단서를 포착합니다. 천문연 홍성욱 박사는 약 1900개의 외부 은하 정보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우리 은하로부터 1억 광년 내에 펼쳐진 암흑 물질의 밀도 분포를 예측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은하 주변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속도의 정보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그 은하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암흑 물질은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존 연구 대비 3배 이상 정밀한 우리 은하 주변의 암흑 물질 분포 지도가 공개됐는데 당시 천체 물리학 저널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계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기 이전엔 암흑 물질 지도의 경계가 불투명했다면 이제는 암흑 물질의 분포가 명확히 표현된 지도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의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단순히 CPU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카드, GPU 혹은 그거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만을 위해서 개발이 된 그런 계산 장치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단순히 CPU만 키운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래픽카드라든지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을 포함을 한 슈퍼컴퓨터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연구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슈퍼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로 손꼽힙니다. 자원, 성능, 에너지, 효율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달성하며 한국은 슈퍼컴퓨터 강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초고성능 컴퓨터 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국가센터와 전문센터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센터는 키스티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키스티가 이제 국가 플래그십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연구용으로는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키스티에서 구축해서 모든 분야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 특화된 컴퓨터가 필요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IBS 같은 경우에는 우주 분야에서 초고성능 컴퓨팅 전문센터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IBS뿐만 아니라 천문연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우주 관련 혹은 천문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올라프는 예미래, 초저온 전자현미경,
자기공명 영상장치 등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슈퍼컴퓨터 기술의 확보가 곧 국가의 미래 과학력과 직결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암흑물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주 분야 지원하는 저희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실험연구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1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이미 생산해서 저희 쪽에서 저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선 예미랩을 통해서도 뭐 올해만 해도 벌써 한 300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 분석 데이터까지 합치면은 1페타바이트 단위의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슈퍼컴퓨터는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올라프는 45.12기가플롭스당 1와트의 전력 효율성을 기록하고 2.03 페타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선보이는데 쉽게 해석하면 1초당 1000조 번 연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의 기술력 확보는 인공지능 발전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글로벌 기술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수한 연산 능력을 가진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해야 될 데이터의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산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흑물질 탐색의 춘추전국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 베타 붕괴 연구와 암흑물질 윈프 탐색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독자적 실험 장치가 강원도 정선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암흑물질 탐색 그리고 중성미자 특성 연구를 위해서는 이 우주방사선 뮤온을 피할 수 있는 실험 설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거는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미랩의 깊이는 예미산 정상에서부터 지하 10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기준으로 하면 그 해수면 아래 12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실험에 쓸 수 있는 가용 면적은 3000제곱미터입니다. 지하 깊숙이 자리한 예미랩의 코사인 실험실에서는 암흑물질로 예상되는 입자인 윈프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윈프는 다양한 우주 방사선을 차단해야만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순수한 윈프를 관측하기에 최적의 공간으로 잡음이 없는 지하 깊숙한 곳에 검출기를 설치하죠. 코사인 연구 공간에는 관측을 방해하는 뮤온 등 외부 배경 신호를 막기 위한 차폐 설비가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신호는 기껏해야 1년에 몇 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신호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해되는 신호를 줄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희귀한 핵반응 현상을 관측하는 실험들은 무조건 차폐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암흑물질을 관측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력을 가질 만큼 무거운 입자인 윈프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선광 검출기가 쓰입니다. 제일 안쪽에는 저희 메인 검출기, 탈륨이 아주 미량으로 섞여 있는 이제 소듐 아이오다이드, 저희가 보통 이제 NaI라고 하는데 그 섬광 단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광 단결정이 이제 원자 핵이 섬광 단결정의 원자 핵이 윈프 입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때렸을 때 그 신호를 이제 빛으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전 효과를 통해서 전류 신호로 그 신호를 보는 방식이에요. 고순도 저만용 검출 시스템을 사용해 아모레나 코사인 실험에서 쓰이는 실험 장비에 방사선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감마 핵종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실험실과 이어지는 길목엔 아모레 실험 구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중성자, 감마선, 뮤온 등이 차단된 청정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클린룸 설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해 물질을 선별해내기 위해 아모레 실험 장치는 2개의 층이 구분되는데요. 앞벽돌은 이제 두께가 5cm, 그래서 5층으로 쌓였으니까 총 25cm. 그리고 그 바깥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차폐체가 총 70cm 이렇게 차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위온 검출기가 있고 위에는 스테인리스 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조에는 초순수 물을 채워 지나가는 미온을 검출하는데 실험 중에 수조에 미온이 검출된다면 그 시간 동안 얻어진 데이터는 모두 오류로 분류합니다. 미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모든 검출기 최외곽에 그 미온을 측정하는 검출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메인 검출기의 신호가 남겨졌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바깥쪽 외부 미온 검출기의 신호가 남아 있으면 그 신호는 미온이라고 판단하고 지웁니다. 그래서 그 미온 신호하고의 동시 신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메인 검출기의 신호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신호냐 아니면 미온에 의한 것이냐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곳 지하 실험실에서는 자연 발생 방사성 가스 형태인 라돈의 농도를 낮게 유지하고자 라돈 저감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라돈 저감 장치는 약 10,000분의 1의 라돈 저감 효율을 가지며 라돈이 제거된 공기는 스테인레스관을 통해 각각의 실험실로 공급되게 됩니다. 아모레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중성 미자가 없는 이중 베타 붕괴 현상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베타 붕괴가 한꺼번에 2번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중성 미자가 스스로 반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면 이 베타 붕괴가 2번 일어나는 동안 중성 미자가 방출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의 반감기를 측정해 질량 등 중성 미자의 특성을 알아내게 됩니다. 중성 미자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한다기보다 중성 미자가 방출될 수밖에 없는 붕괴 현상에서 이 중성 미자가 방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 미자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 붕괴 현상인데 만약에 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반중성 미자, 즉 이 둘이 서로 이제 상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쇄가 되는 그 현상을 목격하려는 게 방법입니다. 빈틈없이 철저한 실험이 진행되는 첨단의 지하 실험실은 지상 실험실과 연동돼 있는데요. 지상 실험실에서는 직접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도 지하 공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웹캠 시스템부터 각종 제어 설비들이 지상 실험실에 마련돼 있는데요. IU라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포 언더그라운드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이제 모든 지하의 환경이라든가 각 실험의 데이터라든가 예미랩의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미랩은 아모레와 코사인 실험 외에도 기상측이나 지질연, 수리과학연구소 등 다른 연구기관과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스타트업 등이 이곳에서 실험 연구를 진행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여기 기상청 실험실이 있어요. 지하 공간을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공동이 나오는데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 미자를 검출하는 액체 섬광 물질 실험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곧이어 대형 검출기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주 생성의 비밀이라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여기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각자 자기 연구 기관에서는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겠지만 최소한 이곳에서 연구하러 오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즐겁게 연구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인 윈프는 아직 이론으로만 존재합니다. 누구도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가상의 물질이죠. 그렇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암흑물질은 21세기 과학계의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짜 한번 정체를 좀 보고 싶은 친구. 많은 사람들이 암흑물질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저도 암흑물질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왔는데 물론 연구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는 보지 못하고 계속 암흑물질은 이래야 돼, 암흑물질은 저래야 돼 하고 소문으로만 들은 친구 같은 느낌이죠. 가까운 미래, 전체 물리학의 대명제들을 혼합한 이론이 완성된다면 암흑물질의 비밀이 밝혀질까요? 무한하거나 혹은 유한하거나 그 표현조차도 조심스러운 미지의 공간인 우주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그저 고요히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의 신비를 과거 그리고 현재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어쩌면 상상 속 물질일지도 모를 암흑물질을 증명해내기 위한 인간의 탐구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